흥인지문에 나왔습니다. 흥인지문은 1398년에 건립된 한양 도성의 동쪽 문으로 남쪽의 숭례문과 더불어 한양 도성을 대표하는 문입니다.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타면서 조선시대 4대문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4대문과 4소문을 막론하고 모든 문은 3글자로 되어 있는데 흥인지문은 유일하게 4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까이 있는 청계천으로 물이 흐르는 토대가 낮은 지대이므로 길을 북돋워 준다는 의미에서 4글자로 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인 1934년에 일본은 흥인지문의 이름을 동대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흥인지문과 숭례문으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승전문과 같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에 따라 숭례문을 보물 1호, 흥인지문을 보물 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이 남겨놓은 보물 1, 2호를 우리나라에서는 남대문을 국보 1호로 정하고 흥인지문을 보물 1호로 정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남겨놓은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1996년 역사문화 바로세기 운동을 통해서 흥인지문은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흥인지문, 오늘날의 동대문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면 종로 5가의 광장시장부터 청계천 팔가까지 2km의 양쪽에 있는 상가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약 3만여 개의 점포가 있고 10만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종로는 유기전의 거리였고 동대문은 시전이 활동하고 있는, 당시에는 유기전과 시전만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1894년에 폐지가 되고 1899년 서대문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전차가 놓여지면서 현대식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대문 전차의 종점은 앞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자리였습니다. 1905년에 일본인들이 종로로 진출하자 종로와 동대문에 있던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광장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광장시장의 모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1962년도에 평화시장이 들어섭니다. 전쟁에서 그 아픔의 상처를 잊고자 평화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평화시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지 2,500평에 길이가 600m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1970년에 동대문 종합시장이 생기고요. 1970년대 말부터는 광희시장, 제1시장을 비롯해서 도매시장이 형성되면서 동대문 시장은 전국적인 도매시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초에 아트프라자에 젊은 캐주얼의 의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90년대 말에는 밀리오레와 두산타워에 복합 쇼핑몰 형태의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동대문은 오늘날까지 이르러고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굿모닝 시트로 왔습니다. 2003년도에 구분 상가를 분양했던 곳인데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돼서 약 3,700억 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당시에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돼서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던 곳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도에 건축물 분양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되는데 건물의 3분의 2 이상의 골조가 올라갔을 때 분양을 할 수 있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분양 보증을 받은 후 착공 신고를 한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곳이기도 합니다. 옆쪽에 APM 밀리올에 두산타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볼까요? 상근이랑 같은 흑사로 여기로 왔는데 1990년대 말에 IMF 때 한창 어려울 때 생겨난 곳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루에 유동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기도 했고요. 밀리오레 같은 경우에는 이후 확장을 해서 명동과 부산, 수원, 대구, 대전 등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쭉 누리고 가다가 2010년경에 복합 쇼핑몰과
대형 아울렛, SPA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상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교환 금지, 환불 금지, 현금 결제 등 이곳에 있는 판매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발길을 끊었습니다. 네. 운 좋게도 그 이후에 틈을 메워준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상권을 유지해 줬는데, 이후에는 상품을 카피하고 또 중국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관광객들도 없는 상황이고 내국인들도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뻔하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항구자가 보통 한 평 정도 되는데, 과거에 전성기 때는 월세가 500만 원 이상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월세는 받을 수 없고, 위로 가다 보면은 월세가 훨씬 더 저렴하고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라는 상가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가를 분양을 잘못 받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 또 이 동대문 상권이 과거서부터 보면 돌고 돌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은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치안을 담당했던 하동관과 군사훈련을 했던 훈련도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동대문 근처는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기에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곳을 일제가 일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서울 한복판에 경성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어 군중집회의 장소로 사용하다가 1959년에 야구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야구장은 아마추어 고교 야구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984년도에 잠실 야구장이 생기면서 쇠퇴를 하게 되고요. 2007년에 고교 야구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멀리 보시는 정각판만이 그 당시에 남아있는 흔적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8년도부터 DDP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흙을 파게 되는데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이간수문이라고 조선 600년 전부터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공사 과정에서 발굴이 되고 수많은 문화 유적들이 현재 저 앞쪽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다행히 공사 과정에서 이렇게 문화유산이 발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너편에 도매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밤시장인 도매시장으로 왔습니다. 건너편 밀리올의 두산이 소매점이라면 이곳은 도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된 후 도매점과 소매점을 거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밤시장인 이 일대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보통 영업을 하고요. 일반 국내 생산품들이 많아서 품질은 좋지만 가격은 약간 비싼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매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 신상마켓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곳에 오지 않고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동대문 도매시장 일대는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값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또 중국의 상인들이 카피를 해서 그곳에 판매하는 또 어려움이 있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과거에는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서 오게 했는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오지 않는 요인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일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각 건물들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듯 동대문 일대의 도매시장, 이 밤시장 일대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러한 어려움도 더 있고요. 이제 낮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낮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청평화와 디오트가 있는데요. 청평화는 1983년경에 오픈을 해서 2000년대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로 대박을 터뜨린 도매점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주로 중장년층 위주의 그 스타일의 옷을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라이벌인 디오트가 있는데요. 젊은 층의 그 의류점들을 많이 판매하시는 곳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장 핫한 그 도매점이기도 합니다. 월세는 예전에 전성기 때는 한 구자가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사이도 있었고 권리금도 억대 권리금이 있던 자리였었는데 그마저도 대기자들이 있어서 쉽게 못 들어갔던 곳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그 도매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매장과 창고, 사무실 등을 얻어야 됩니다. 투자 비용이 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마다 신상품을 잘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운영을 잘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금방 몇억, 몇십억도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매점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점 사무실에 가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점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동대문의 도매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련된 외식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대에 보시면은 그 오뎅도 팔고 김밥도 팔고 하는 그 가게들이 있었는데 현재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에 들어가면 많은 식당들에 사람이 없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동대문 상권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상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권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그 상권들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일정한 패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다가도 순환 구조로 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권의 흐름의 파도에 올라타서 넓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현재 어느 상권이 좋다 나쁘다의 지역적인 판단보다는 그런 연관성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시야를 높여야지 기회가 왔을 때 그 또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상권 또한 그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동대문 상권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